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남한강변의 한 마을에 거지 한 명이 나타난 것은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남루한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사내는 비틀비틀 걸으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지요. 배고픔에 지친 얼굴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자 했으나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허허, 이 무슨 인심이란 말이오. 굶어 죽게 생긴 사람에게 냉수 한 사발도 베풀지 못하다니. 거지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거지는 그렇게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렸지요. 그렇게 한숨을 내쉬며 앉아 있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30 안팎의 젊은 과부 월선이었지요. 월선은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느티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거지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나, 저 양반이 저리 지쳐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소? 월선은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거지의 행색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바닥이 다 닳아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지요. 날이 괜찮으시오? 얼굴이 몹시 창백하신데 언제 드신 게 있소? 마님 사흘째 굶고 있사옵니다. 이 마을에 들어온 이래로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였습니다. 거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요. 월선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넉넉한 처지는 아니었으나 굶주린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 되셨소? 우리 마을이 가난하기로 이름났다지만 굶주린 이에게 밥 한 그릇 못 주는 곳은 아니오. 따라오시오. 월선은 거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지는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추스렸지요. 월선은 천천히 걸으며 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기와집이었지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에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시 기다리시오. 곧 음식을 가져오겠소. 부엌으로 들어간 월선은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남은 밥을 데웠지요. 된장찌개도 한 그릇 끓여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며 나물 반찬도 함께 올렸고요. 어서 드시오. 변변치 못하나 시장기는 면하실 수 있을 것이오. 거지는 감격한 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가에는 촉촉이 눈물이 맺혔지요.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은혜랄 것도 없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어서 드시오. 식기 전에. 거지는 정신없이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굶주렸던 배를 채우느라 숟가락질이 분주했지요. 한 그릇을 순식간에 다 비우고도 배고픈 기색이 역력하자 월선은 밥을 한 그릇 더 퍼주었습니다. 그제야 거지는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발목을 잡으려던 참이었는데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다행이로군요. 그런데 날이 오늘은 이렇게 끼니를 때웠다 치더라도 내일은 또 어찌하실 것이오? 월선의 물음에 거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타고난 팔자가 이러하니 어찌하겠습니까? 또다시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녀야지요. 어쩌면 내일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월선이 가만히 거지를 뜯어보니 비록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얼굴에는 예의와 품위가 서려 있었지요. 말씨도 천한 거지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갈했습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하오? 넉넉히 대접은 못하겠으나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자리도 내어드리겠소. 거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정말이십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좋소. 그럼 나리의 성함이 무엇이오? 계속 나리라고만 부를 수는 없지 않겠소? 소인은 석진이라 하옵니다. 떠돌이 신세라 변변한 본관도 없사옵니다. 그저 석진이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소, 석진. 내 이름은 월선이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몸이라오. 집안에 하인이 몇 있기는 하나 일손이 늘 모자라서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석진은 월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선은 석진에게 사랑채 옆 작은 방을 내주었지요. 비록 좁고 낡았으나 거리에서 떠돌던 석진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등잔이 전부였으나 석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등잔불이 어둠 속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월선 마님은 참으로 어질고 고운 분이시로다. 저런 분이 홀로 지내시다니 세상이 참으로 야속하구나. 남편을 일찍 여의셨다 하니 그 서러움이 오죽하시겠는가. 한편 월선도 안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석진의 또렷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의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허참, 내가 어찌 된 것인가. 거지를 거두었을 뿐인데 마음이 이리 설레는고.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건만 다른 사내를 이렇게 의식한 것은 처음이로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남한강을 타고 흐르는 바람만이 두 사람의 가슴속을 알 듯 말 듯 스쳐 지나갔지요. 달빛이 두 사람의 방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진이 월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여위고 힘없던 석진이었으나 제대로 밥을 먹고 지내니 어느새 몸이 튼실해졌지요. 핏기도 돌고 얼굴에도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석진은 일손이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석진, 오늘은 밭에 나가 김을 매야 하는데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마님. 해가 지기 전에 다 마칠 것이옵니다. 석진의 말대로 밭일은 금세 끝났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하루 종일 걸려야 할 일을 석진은 반나절 만에 해치웠지요. 뿐만 아니라 석진은 집안의 허드레질도 척척 해냈습니다. 담장에 구멍이 나면 흙을 이겨 메웠고 부엌에 장작이 떨어지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습니다. 석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된다. 내가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아니옵니다, 마님. 마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소인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마님께서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사옵니까? 월선은 석진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거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했지요. 집안의 다른 하인들도 석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어느 날 월선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어려운 한자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석진이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심란해 보이시는데요. 아, 석진아.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장부인데 이 글자만 도통 알 수가 없어. 석진이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면세라는 뜻이옵니다.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표시이지요. 아마도 흉년이 들었을 때 관아에서 세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월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내가 어찌 그 어려운 한자를 아느냐? 보통 머슴들은 글자를 읽지도 못하는데 너는 이런 어려운 글자까지 알다니. 소인이 떠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배운 것이 있사옵니다. 어릴 적 서당에 다녔던 적이 있어서 글을 조금 압니다. 허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보통 머슴과는 다른 재주가 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집안의 문서 정리를 내가 맡아주겠느냐? 황송하옵니다, 마님. 기꺼이 하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월서는 집안의 문서 정리를 석진에게 맡겼습니다. 석진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셈도 빨랐지요. 덕분에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장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문서들도 체계적으로 분류되었고요. 석진,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정말 고맙구나.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적이 없었어. 황송하옵니다, 마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석진은 언제나 공손했고 집안의 다른 식솔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나이 많은 하인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어린 하인들은 다정하게 대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거지 출신이라며 수군거렸으나 점점 석진의 인품에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월선댁 머슴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얼굴도 준수하고 예의도 바르더군. 맞아, 거지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품위가 있어. 말씨도 예사롭지 않고 저런 사람이 어찌 거지가 되었을까?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게야. 그런 칭찬이 월선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지요. 석진을 거둔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석진을 노골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집안의 여종 춘심이가 석진에게 들러붙었지요. 어느 날 석진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춘심이가 새참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곱게 단장을 하고 왔더군요. 석진 오라버니, 새참 가져왔어요. 어서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답니다. 고맙다, 춘심아. 석진이 새참을 먹고 있는데 춘심이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눈웃음을 치며 교태를 부리더군요. 오라버니, 혼처는 정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장가를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냐? 나 같은 떠돌이에게 무슨 혼처가 있겠느냐? 내일 어찌 될지도 모르는 주제에. 그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호호. 사실 제가 춘심이는 코웃음을 치며 석진의 팔에 손을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진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춘심아, 나는 일해야 한다. 그만 돌아가거라. 마님께서 기다리실 것이다. 아이, 오라버니는 왜 이리 쑥스러워 하세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다른 처자들도 모두 오라버니를 좋아한다고요. 춘심이는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뒤돌아서서는 또 눈웃음을 치더군요. 석진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허참, 이 무슨 곤란한 일인가. 여인들이 자꾸 이러니 어찌해야 좋을까. 그런데 춘심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처자들도 석진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작을 걸어왔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장에 갈 때도 처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석진은 그럴 때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석진은 방에 누워 월선을 생각했습니다. 등잔불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곤 했지요. 마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로다. 얼굴도 고우시지만 마음씨는 더욱 곱구나. 저런 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한낱거지 출신 머슴이고 월선은 양반가 마님이 아니겠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컸지요. 석진은 가슴속 깊이 마음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석진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등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석진은 등을 씻기 위해 산속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가는데 석진은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개울가에서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석진은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돌려야 하는데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살결이 물에 젖어 빛나고 있었지요. 흐르는 물줄기가 월선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허허,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의가 아니로다. 마님을 이렇게 몰래 훔쳐보다니 이는 대단한 신뢰가 아닌가. 석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월선의 아름다운 모습이 깊이 새겨져 버렸지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마님께 들릴 것만 같았지요. 한참 후 월선이 옷을 입고 개울가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석진이 숨어있는 바위 옆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왔지요. 치자꽃 향기 같기도 하고 연꽃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석진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마님께서 저토록 아름다우시구나. 달님도 부러워할 자태시로다.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닐까? 월선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석진은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지요. 온통 월선 생각뿐이었습니다. 개울물에 발을 담가 보았으나 식지 않는 가슴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큰일이로다. 내가 어찌 감히 마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을 일이로구나. 석진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워도 마찬가지였지요. 눈을 감으면 개울가의 그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상사병이로다. 마님을 향한 마음이 병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구나. 며칠 후 석진은 저녁 무렵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웃도리를 벗어젖힌 채였지요. 단단한 가슴팍과 팔뚝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석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몸이 제법 튼튼해져 있었지요. 군더더기 없이 다져진 근육이 달빛을 받아 윤기가 흘렀습니다. 아, 시원하구나. 이래야 사람이 살 것 같구나. 석진이 우물물로 몸을 씻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장독대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거기 계신 분이 누구시오? 석진이 묻자 그곳에서 월선이 당황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져 있었지요. 아, 석진아. 미안하다. 물을 길러왔다가 그만
내가 있는 줄 몰랐다. 월선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월선은 석진이 우물가에 있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진의 탄탄한 몸을 보자 어찌된 일인지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거기 서 계시지 마시고 이리 나오십시오. 석진의 말에 월선은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석진의 몸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근육이 울룩불룩 솟은 어깨며 단단한 가슴팍이 달빛을 받아 빛났지요. 거기에 차가운 우물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니 월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들어가마. 너무 늦었구나. 월선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자칫하면 자신의 마음을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월선은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허참, 내가 어찌 된 것인가. 거지 출신 머슴을 보고 이토록 가슴이 설레다니.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건만 이런 마음은 처음이로구나.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석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선도 석진처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월선과 마주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월선도 석진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피하는 이상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몸이 좋지 않으니 밭일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 푹 쉬거라. 무리하지 말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식솔들은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으나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지요. 다만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품은 채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을 무렵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석진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선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월선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님, 각서에 도장을 찍으셨으니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소? 땅 문서를 넘기시오. 이것은 관아에서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요. 그 사람은 조만호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고리대 금업으로 악명 높은 자였지요. 수많은 양민들의 땅을 빼앗아 부자가 된 악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했으며 얼굴에는 흉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나리 소첩은 그런 각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사옵니다. 돌아가신 남편께서도 나리와 거래한 일이 없다고 들었사옵니다. 이것은 필시 잘못된 것이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조만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증거가 여기 있는데도 발뺌을 하시오? 관아에서 공증까지 받은 문서요. 이것이 가짜라고 우기실 셈이오? 사또 나리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신 문서인데 그러나 소첩은 정말로 다음 달 보름까지 2,000냥을 갚지 못하면 이 땅과 집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오. 명심하시오. 만약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허허 마님께서 직접 나의 첩이 되어주시면 빚을 탕감해 드리지요. 조만호는 월선의 얼굴을 훑어보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월선은 몸서리를 쳤지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옵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지요. 허허. 조만호는 협박조로 말을 던지고는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월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진은 급히 달려가 월선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석진아,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조만호가 저런 문서를 가지고 왔으니.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조만호가 갑자기 찾아와 월선의 남편이 생전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며 각서를 내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도장까지 찍힌 공식 문서였지요. 그런데 마님께서는 그런 일을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단다. 남편은 생전에 빚을 지은 적이 없었어.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었지. 그런데 죽고 나니 갑자기 이런 문서가 나타났으니 필시 조만호의 관계가 분명하다. 관아의 하소연은 해보셨습니까? 해봤지. 하지만 사또께서 문서가 진짜라며 빚을 갚으라고만 하시더구나. 심지어 조만호의 손을 들어주시더라. 필시 사또도 조만호와 한패인 것 같아. 석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관아에서 공증을 받았다면 사또가 한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관과 짜고 버리는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고맙구나, 석진아.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2,000냥이라는 돈은 우리 같은 백성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거금이란다. 게다가 관아에서 공증까지 했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구나. 월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석진은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것은 필시 조만호의 음모일 것이옵니다. 그날 밤 석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선의 각서 사본을 받아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문서는 정교했습니다. 도장도 관아의 것이 분명했고 필체도 공문서 특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시 조만호와 사또가 짜고 벌인 일이로다. 그러나 어디엔가 허점이 있을 터 반드시 찾아내겠다. 석진은 밤새도록 문서를 연구했습니다. 등잔불을 밝히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다음 날 석진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를 만나 직접 항의할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관아 문지기는 석진을 코웃음 쳤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사또를 만나겠다고? 썩 꺼져라. 내 따위가 사또 나리를 뵐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문지기는 석진을 밀쳐냈습니다. 석진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담을 넘어 사또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석진의 몸놀림은 고양이처럼 날렵했습니다. 누구냐? 감히 사또의 방에 침입하다니. 사또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석진은 공손히 엎드렸지요. 사또 나리 소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하인이옵니다. 낮에는 문턱도 넘지 못하기에 부득이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소인의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석진은 월선과 조만호 사이의 일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지요. 증거도 없이 어찌 조만호를 의심하느냐? 관아에서 공증한 문서를 거짓이라 하는 것은 관을 모독하는 것이니라.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너를 잡아가 두겠노라. 사또 나리,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기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월선 마님의 남편은 평생 빚을 진 적이 없는 분이옵니다.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한봉관은 어찌할 수 없느니라. 썩 물러가거라. 다시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용서하지 않겠노라.
석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사또도 조만호와 한패였던 것입니다. 표정에서 거짓말하는 기운이 역력했지요. 알겠사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석진은 관할을 빠져나와 곧장 조만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만호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의 대문에는 장정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담장 위에는 가시덤불까지 쳐놓았습니다. 석진은 담장을 살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으나 석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이 많은 자일수록 더욱 굳게 문을 닫는 법이지. 조만호, 내 악행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 것이다. 석진은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누구도 석진이 숨어든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달빛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석진의 모습은 마치 암행어사 같았습니다. 석진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조만호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분명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악인이 자신의 죄를 숨기는 곳은 늘 가까이에 있는 법이지. 석진은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괴짝을 뒤지고 장롱도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밑도 뒤져보고 옷장 속도 살펴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텐데 조만호 같은 자가 증거를 멀리 둘 리 없는데. 석진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지요. 그러다 문득 좌탁 위에 작은 향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향로가 놓인 위치가 묘하게 어색했던 것입니다. 향로를 들어 올려보니 좌탁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었지요. 이것이로구나.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숨겨놓았구나. 석진이 손을 넣어보니 작은 나무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각종 문서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월선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민들의 토지 문서와 각서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지요. 역시 그랬구나. 조만호는 거짓 문서로 수많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던 것이다. 이 악질 같은 이라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조만호가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지요. 감히 누구냐? 내 방을 뒤지다니. 내 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조만호는 산만한 체구에 무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별감 자리를 차지한 것이 괜히 아니었지요. 조만호는 주먹을 휘두르며 석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지요. 내 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감히 내 비밀을 훔쳐보다니. 석진은 조만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조만호의 주먹은 빨랐으나 석진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지요.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피해냈습니다. 석진은 조만호의 틈을 노려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푸어! 조만호는 턱을 세게 맞고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석진의 발길질 한 번에 산만한 조만호가 쓰러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나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내 죄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밝혀야 하느니라. 석진은 나무 상자를 들고 조만호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관하로 향했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석진의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 날이 증거를 가져왔사옵니다. 한밤중에 다시 찾아온 석진을 보고 사또는 기겁했습니다. 석진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지요. 이것이 바로 조만호가 저지른 악행의 증거입니다. 수십 명의 양민들을 속인 거짓 문서들이옵니다.
사또나리, 이제 더 이상 발뺌하실 수 없을 것이옵니다. 사또는 상자를 열어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자신도 함께 관여한 문서들이 있었으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것을 어디서 구하였느냐?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냐? 조만호의 집에서 찾았사옵니다. 이제 사또께서는 조만호를 잡아들이고 억울한 백성들의 땅을 돌려주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사또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호령을 내렸지요. 포졸들아, 이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이놈이 조만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느니라. 예, 사또나리, 이게 무슨... 내 놈이 조만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으니 도둑질한 죄로 잡아가겠느니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방에서 포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석진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부당하옵니다. 소인은 억울한 백성을 돕기 위해. 닥쳐라.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내 놈을 처형하겠느니라. 오늘 밤은 옥에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놈을 곧장 옥에 가두고 엄히 감시하라. 석진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석진은 생각에 잠겼지요. 역시 사또와 조만호가 한통속이었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수가 남아있다. 월선 마님께서 내가 준 편지를 잘 간직하고 계시다면. 월선은 석진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관하로 달려왔습니다. 포졸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석진을 만날 수 있었지요. 뇌물로 은자 몇 푼을 쥐어주고서야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리자 월선은 석진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아,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내게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텐데. 아니옵니다, 마님. 이것은 소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옵니다. 마님을 위한 일이라면 소인은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 있사옵니다. 석진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지요. 그 모습에 월선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사또께서 증거를 받고도 너를 잡아들이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사또와 조만호가 한통속이었던 것이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에 탐관오리가 득실거리는 것을 잊고 있었지요. 관아를 믿은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으냐? 내일 아침이면 너를 처형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해야 하느냐? 월선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석진은 월선의 손을 더욱 꼭 쥐었지요. 월선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절대 저를 따라 죽으려는 생각 마십시오. 제발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어찌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나도 함께. 마님, 부디 부탁이옵니다. 마님께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소인의 소원이옵니다. 마님께서 살아계셔야 소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사옵니다. 두 사람은 옥문이 닫힐 때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억지로 월선을 끌어내야 했지요. 월선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석진아, 석진아. 월선이 나간 후 석진은 품속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월선이 손을 잡을 때 슬쩍 전해준 것이었지요. 편지에는 석진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께서 이것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면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마님. 다음 날 아침 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만호와 사또도 나와 있었지요. 월선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몰려왔습니다.
형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죄인 석진을 끌어내어라. 포졸들이 석진을 끌고 나왔습니다. 석진의 목에는 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망나니가 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석진아. 월서는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지요. 사또가 손을 들어 처형 신호를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 출두야.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역졸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역졸들의 수가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누가 형장을 어지럽히느냐? 사또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역졸들은 순식간에 형장을 포위했지요. 조만호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사또까지 모두 둘러싸였습니다. 감히 어사를 처형하려 들다니. 너희들은 모두 역적이니라. 당장 무릎을 꿇어라. 역졸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석진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늦어서 죄송하옵니다. 어사나리. 역졸들을 모으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아니다. 때맞춰 도착하였느니라. 수고가 많았다. 석진은 역졸 대장에게서 관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말 3마리가 그려진 마패를 꺼내 들었지요. 마패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어사 출두. 석진의 우렁찬 목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도 눈을 크게 뜨고 석진을 바라보았지요. 입이 떡 벌어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어사였단 말인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석진의 정체는 암행어사 석진영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남한강 일대의 탐관오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내렸고 석진영은 거지로 변장해 이 마을에 숨어든 것이었지요. 1년 동안 거지와 머슴으로 지내며 증거를 모았던 것입니다. 사또와 조만호는 들어라. 너희들의 악행은 이미 주상전하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노라. 석진영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겸손한 머슴의 모습은 없었지요. 당당한 조정관리의 풍모가 드러났습니다. 눈빛에서 빛이 났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조만호도 마찬가지였지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진영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희들은 한 해 동안 무고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재물을 수탈하였느니라.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배를 불렸으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석진영은 역졸에게 명했습니다. 내가 수집한 증거를 모두 가져오너라. 역졸들이 큰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조만호와 사또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지요. 위조된 문서들, 뇌물장부 빼앗은 토지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본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거지로 변장해 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증거를 수집하였느니라. 조만호가 위조한 문서, 사또가 받아먹은 뇌물,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 문서가 모두 여기 있도다. 너희들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동안 조만호와 사또에게 당한 서름이 얼마나 컸던가요? 이제야 그 한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들어라. 너는 백성을 보살펴야 할 목민관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수탈하였느니라. 오늘부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한 벌을 받게 하겠느니라. 어사나리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나이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머리를 땅바닥에 찌으며 빌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석진영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지요. 조만호는 들어라. 너는 거짓 문서로 수십 명의 양민을 속이고 땅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본관을 죽이려 들기까지 하였느니라. 그 죄질이 극악무도하니 참수형에 처하겠느니라.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만호도 울부짖었으나 석진영의 판결은 확고했습니다. 역졸들아, 이자들을 모두 결박하여라. 그리고 조만호가 빼앗은 모든 토지 문서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어야 하느니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역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또와 조만호는 꽁꽁 묶여 끌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석진영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나리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나리께서 저희를 구해주셨나이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관리의 도리일 뿐이요. 이제 모두 안심하고 사시오. 다시는 이런 탐관오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소. 석진영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월선을 찾았지요. 월선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마님. 석진영이 다가가자 월선은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소녀가 나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오, 마님. 일어나시오. 마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소? 석진영은 월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손을 잡았지요. 월선은 놀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님, 제가 거짓으로 신분을 속인 것은 용서해 주시겠소?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었으나 마님을 속인 것은 사실이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나리께서 나라의 일을 하신 것인데 오히려 제가 나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송하옵니다. 마님, 그동안 마님 곁에서 지내며 저는 진심으로 마님을 사모하게 되었소이다. 처음에는 임무를 위해 마님 댁에 머물렀으나 시간이 갈수록 마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만 갔사옵니다. 석진영의 고백에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저도 나리께서 우물가에서 몸을 씻으시던 그날부터 마음을 빼앗겼사옵니다. 마님,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이 석진영과 평생을 함께해 주시겠소? 비록 관직에 있는 몸이라 자주 곁에 있지는 못하겠으나 마님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예, 나리. 기꺼이 나리를 모시겠나이다. 평생 나리의 아내로 살아가겠나이다.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지요. 축복의 함성이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만호는 약속대로 참수형에 처해졌고 사또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조만호가 빼앗았던 모든 땅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지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석진영과 월선의 혼례는 마을 잔치로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지요. 가난한 마을이었으나 사람들은 기꺼이 음식을 내어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떡과 술, 고기와 나물이 풍성하게 차려졌지요. 석진영 나리와 월선 마님, 백년해로 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부부로소이다. 천생연분이십니다. 나리께서 마님을 구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소이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월선은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석진영은 당당한 관복 차림으로 월선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붉은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방 안에는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석진영은 월선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겠소. 부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소. 조만호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셨겠소. 서방님,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옵니다. 이제는 서방님과 함께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서방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부인,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을 빼앗긴 줄 아시오? 배고픔에 지쳐있던 저를 거두어 주신 그 순간부터 부인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으셨소. 소첩도 서방님의 눈빛을 본 순간부터 범상치 않으신 분이라 생각했사옵니다. 비록 거짓 차림이셨으나 그 눈빛만큼은 하늘의 별처럼 맑고 빛났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진영이 월선을 품에 안았지요. 월선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으나 석진영의 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가까이 기대었지요. 부인, 그동안 참으로 그리웠소. 마음으로만 사모하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서방님, 소첩도 같은 마음이었사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지요. 오랜 독수 공방을 했던 월선은 석진영의 품에서 황홀경을 맛보았습니다. 석진영도 그동안 참았던 마음을 모두 쏟아냈지요.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서방님. 월선의 신음소리가 은은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궁합은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완벽했지요.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각각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채로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월선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석진영은 웃으며 월선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부인, 잘 쉬셨소? 피곤하시지는 않소? 서방님, 지난밤은 너무... 후후, 부끄러워 마시오.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오. 부부간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소. 월선은 석진영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석진영은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남한강 일대의 탐가 놀이를 모두 색출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지요. 임금께서도 석진영의 공을 크게 치하하셨습니다. 어사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에는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석진영은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이조판서에 이르렀습니다. 월선은 훌륭한 내조로 석진영을 도왔지요. 남편이 밤늦게 일을 하면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손님이 오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삼형제가 태어났고 모두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들들도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어지럽지요. 부인, 그대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만약 그날 부인께서 저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길거리에서 죽었을 것이오. 아니옵니다, 서방님. 소첩이야말로 서방님을 만나 이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사옵니다.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이옵니다.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진영이 거지로 변장했을 때 베푼 월선의 작은 친절이 결국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이지요. 하늘은 선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연이 수없이 숨어 있습니다.
길가의 거지가 훗날 높은 벼슬아치가 될 수도 있고 작은 친절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남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월선이 베푼 밥 한 그릇의 친절이 평생의 행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도 언젠가는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니까요. 석진형과 월선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